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확정 구조 이야기를 했었어요. 코끼리가 의자에 앉았는데 네 다리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죠? 미지수가 있는데 그 미지수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아마 의자가 흔들리는 걸 것이다. 네 다리가 있는 의자들은 다 불안정한 이유가, 본질적인 그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추가의 방정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끌어올까에 대한 이제 고민의 해답이 지금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에요. 소위 탄성이라는 주제인데, 고체가 그다지 단단하지 않다. 고체는 길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우리가 약간 무시하면, 고체도 압력을 좀 많이 가하면 이렇게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만 하면 뭐 변수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탄성이고요. 강체가 용수철처럼 압력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들고, 또 그 힘을 빼면 다시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용수철처럼 그런 현상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불러요. 실제 물질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장 강도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쇳덩어리라고 생각하면은, 쇳덩어리 이렇게 개뼈다구 형태로 가공을 해요. 그래서 양쪽 끝을 잡고 당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길이 표시를 하고 이 길이를 측정하는 거죠. 이 길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게이지를 달든 뭐 어떻게 하든, 사람이 재면 좀 위험하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재고 있지는 않을 테고, 하여튼 이 길이, 변하는 길이를 재고 가하는 힘을 우리가 알고, 힘을 가해 보면 이런 형태의 커브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처음에 힘을 어느 정도 가할 때까지는 얘가 선형적으로 늘어나요.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변형이 생겨요.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지. X축이 지금 L분의 델타 L, 변형되는 비율, Y축은 F 오버 단면적 프레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선형으로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커브가 생기기 시작하죠. 선형으로 변형이 되다가 갑자기 변형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부터 이제 기울기가 변하고, 막 곡선도 좀 부정확한데, 느리게 힘을 조금만 가해도 여기서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은 이제 얘가 찌직 하면서 끊어져 버려요. 탁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yielding 포인트, yield가 영어 단어로는 이제 양보, 또는 이제 당신이 먼저 가세요, 또는 항복, 상대편이 이제 총으로 겨누면 항복하는 것도 yield예요. 이게 이제 항복하는 그 포인트예요. 얘가 이제 더 이상 복구를 못하고, 탄성으로 이렇게 스프링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이 이상의 힘을 가하고 이 이상의 변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포인트 이상부터는 이제 올라갈 수만 있어요. 돌아오질 못해. 가서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죠. 잡아 당겨가지고 놔둬버리면 그냥 늘어난 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 설탕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설탕은 이 선형 영역이 굉장히 좁아서 엿을 생각하면 돼. 엿을 막 잡아 당기면 이게 용수철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 거의 못 느끼죠. 그냥 순간 요 포인트에 도달해요. 약간만 힘을 가해버리면 순식간에 yielding 포인트에 도달해서 그 다음부터 잡아 늘리면 늘어난 채로 가만히 있어요. 늘리면 엄청나게 쭉 늘어나죠. 이 파열점이 굉장히 멀어. 힘을 조금만 가해도 그 다음부터 점점 요 기울기는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엿은 사실 거의 무한정 느릴 수 있는데, 금속들은 그렇게는 안 늘어나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제 파열이 돼요. 팍 하고 찢어져요. 금속이 찢어져요. 어쨌거나 여기 이 항복점 포인트를 넘어가면 되돌아오진 않아요. 늘어난 게 다시 지발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까지는 원자 구조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원자 구조 안에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원자 구조의 그 디스로케이션 또는 폴트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발생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복구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원자 구조는 똑같은데 분자 간 거리가 평균적으로 약간 멀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분자 간력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런 커브를 아마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가? H인가? 뭐 모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떨어진 거리에 따라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실험적인 데이터인데, 이 모델이 한 두 가지쯤 있어요. 지수함수를 사용하는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6분의 1, 12분의 1, 아래 6승분의 1, 아래 11승분의 1 두 항을 사용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거나 분자 간력을 모델하는 방식이 이런 건데, 아톰하고 이제 아톰 또는 분자하고 분자 둘 사이 거리가 지금 R이다. 이때 포텐셜 함수가 얼마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럼 보다시피 여기 미니멈이 존재하고 여기가 이제 이퀄리브리움 포인트가 되겠죠. R0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는 이 거리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 가장 평형 위치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절대 온도 0도일 때 이야기고, 온도가 좀 올라가면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 바닥 상태에 있지 못하고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양자역학의 개념인데, 양자역학과 양자 통계역학 두 가지를 이제 겹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얘들의 그 평균 에너지는 이만큼 올라가요. 바닥에서부터 약간 올라간다고. 그러면 원자가 제 바닥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거리에 있을 수 있고 더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 있겠죠. 중간점을 제가 찍는다면, 좀 더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이게 T가 0도일 때고, T가 0도보다 커지고 계속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거리가 약간씩 멀어지면서 최저 거리는 좀 더 낮아지고, 그런 아래쪽은 스티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고 오른쪽으로 많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그래서 온도에 따라 물질이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질이 열 팽창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이 분자 간력 때문인데, 여기서 유한한 온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물질은 애초에 요 거리 안에서는 힘을 주면 여기까지 압축되고 여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선형적인 영역에 있는 거지.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디슬로케이션이 생기거나 아예 파열이 돼가지고 두 조각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미시적인 분자 구조에 의해 다 이게 지배를 받는데, 실험적으로는 이런 막대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잡아당기면서 실험을 해요. 저기 기계과나 뭐 토목과 이런 데 가면은 실험 장치가 있어요. 상하로 뭐 철봉 헬스장에 가면은 이렇게 하는 철봉 같은 시스템이 있고, 그 엄청난 하중을 달고 이걸 이제 사실 상하 방향으로 달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무게를 증가시키고 또 증가시키고 해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요 점들을 다 측정하라는 거지. 그 장치들이 있어요.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를 새로 만들었을 때 그런 측정들을 한 번씩 하죠.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하중을 버틸 수 있는가 측정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량이 나면 그 콘크리트 다 버리고 새로 주문을 다시 하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까지 버티느냐.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보통 강철, 탄소광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선형 영역에 있어야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겠지. 잘못돼서 요런 데 가까이 운행을 하게 되면 차가 두동강이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이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많이 날다가 갑자기 날개가 털렁 날아가면 어떡해. 부러져가 날아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컨트롤하고, 심지어는 뭐 엑스레이로 쳐다보고, 금이 갔나, 디슬로케이션이 생겼나, 이렇게 쳐다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이착륙할 때 충격을 받으니까, 그때마다 디슬로케이션이 조금씩 생기니까, 그러면 요 항복점이 점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정상적인 영역에서도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두동강이 날 수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된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탄성을 이런 이제 고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거라서 기호 그 단어들이 좀 달라요. F는 MA 이런 단어 안 쓰고요. 변형력, 스트레스, 그다음에 변형, 스트레인 이런 단어를 써요. 사실 영어로 더 많이 쓰는데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스트레스는 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스트레인은 변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F의 역할이고, 스트레인은 델타 X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레이쇼,
여기 용수철이었다면 용수철 상수 K에 대응하는 게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탄성률. 변형력은 탄성률 곱하기 변형이다. 스트레스는 모듈러스 타임스 스트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헷갈리기가 쉽죠. 어떤 놈이 힘이고 어떤 놈이 변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쪽이 무조건 스트레스 쪽이 힘입니다. 자, 그런데 용수철과 다르게 고체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액시얼 스트레스가 있고 시어 스트레스가 있는데, 액시얼 스트레스라는 것은 길이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그 방향으로 늘어나는 변형, 그걸 말하는 거고, 시어 스트레스라는 것은 길이 방향이 아니라 길이의 직각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얘가 생기는 변형, 이런 걸 층 밀리기 변형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이쪽은 이제 이 압축했을 때는 압축력, 당겼을 때는 장력, 다른 단어로 표현하죠. 영어로는 그냥 하나예요. 액시얼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액시얼 모듈러스, 시어 모듈러스, 그 계수에 대응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제 힘을 면적으로 나눈 그 프레셔가 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F 오버 A를 기준으로 항상 계산을 하고요. 좌변의 스트레스를 F 오버 A로 쓰고요. 레이쇼 액시얼 스트레스 기호를 E를 쓰는데, E는 이제 영률, 영스 모듈러스를 부르는 단어예요. Y를 안 쓰고 E를 주로 많이 쓰는데, 델타 L 오버 L 이런 건 릴레이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길이가 얼마나 몇 퍼센트나 변하느냐, 거기다가 이런 레이쇼를 곱하면 영률 곱하면 힘이에요. F는 KX하고 아주 비슷한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축방향 스트레스, 론지튜디널 스트레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직각 방향으로 되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이게 가만히 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비틀리는 거죠. 일종의 물체가 비틀리지만 다시 원형으로 복구가 되니까, 이 비틀렸을 때 복구되는 이런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시어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때 시어 스트레스의 모듈러스는 시어 모듈러스고 기호는 라지 G를 써요. F 오버 A는 라지 G 타임스 델타 X 오버 L. 층 밀리기 탄성률, 시어 모듈러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한 것들은 이제 1차원적인 힘들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3차원적인 힘이 있죠. 그걸 이제 하이드롤릭 스트레스. 하이드롤릭이라는 건 이제 유압 장비에서 쓰는 주로 그런 단어들인데, 유압을 사용하는 장비들 많죠. 힘을 증폭할 때 유압을 사용하는데, 유압은 유체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모양에 상관없이 이게 사방팔방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어서 3차원적으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공 같은 물체에다가 유압으로 압력을 가하면 공이 이렇게 수축을 할 텐데, 부피 수축을 할 텐데, 그래서 쇠공이라고 생각하면 쇠공에다 유압으로 압력을 가하면 쇠공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 텐데, 아이소트로픽하게 방향에 상관없이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하이드롤릭 스트레스, 사방팔방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다. 유압에서 주로 쓰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그냥 프레셔 바로 계산하면 되고요. F 오버 A가 프레셔니까. 이때 그 모듈러스는 벌크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하이드롤릭 모듈러스라고 안 부르고 벌크 모듈러스라고 불러. 뭐 다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벌크 모듈러스. 기호는 B를 써요. 대문자 B. 여기는 이제 V분의 델타 V가 되고요. 그래서 프레셔는 B 타임스 델타 V 오버 V 이런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압력을 가했을 때 얼마나 수축되느냐, 그 레이쇼가 이제 부피 탄성 계수, 부피 탄성률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고체를 모델링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론지튜드하게 눌렀을 때, 옆으로 밀었을 때, 사방팔방에서 밀었을 때 압축되는 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해서 앞에서 우리가 못 푼 문제, 코끼리가 의자에 앉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코끼리가 의자에 앉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책에 보기 12.3.2. 제가 잽싸게 짧게 요약을 해놨는데, 문제를 약간 바꾼 거죠. 질량 라지 M인 강철이 책상에 놓였는데, 이번에는 길이가, 다리 3개가 길이가 L이고, 다리 1개는 길이가 약간 길다. L 더하기 스몰 d.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L 더하기 스몰 d인 놈이 줄어들고, 나머지도 압력을 가하면 줄어들겠지만 그 길이가 같아질 때 평형을 이루겠죠.
그런 문제. 대신 위에 놓인 강철이 엄청 무거워가지고 전체가 그냥 수평을 이룬다. 의자가 찌그러진 다음에 의자의 다리가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본 스트레스 중에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스트레스죠. 액시얼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다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요 릴레이션을 사용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거를 요 다리 세 개는 어차피 길이가 똑같으니까 한 변수, 이쪽은 뭐 L3라고 하고요. 이건 L4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하죠. 다리 길이가 같아졌다. 뭐 위에 올라간 강철이 엄청 무거워, 코끼리처럼 무거우면은 다리 세 개가 같아지고 바닥이 이게 평평해질 텐데, 그랬을 때 바닥이 다리에 가하는 힘은 얼마냐? 다리 세 개는 힘이 같을 테니까 F1, 2, 3는 같을 거고, 그걸 뭐 대표로 삼아서 F3라고 하면 F3는 얼마냐? 그 다음에 마지막 애초에 길었던 다리, 걔에 가해지는 힘은 얼마냐? F4. 요 두 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L3가 얼마고 L4가 얼마가 될지, 변화량이 얼마가 될지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가 되겠어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평형과 탄성 단원이니까 얘들이 이제 평형을 이루는 힘의 평형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다리 3개 힘이 똑같고 그걸 F3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힘 3개, 다리 3개가 버티는 힘 더하기 마지막 다리가 버티는 힘 F4 합친 거가 라지 mg랑 같아야 된다. 이거식 1번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돌림 힘으로 방정식을 세워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이걸로 생각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압축 변형으로만 식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다리 3개는 다리 4개가 다 재질은 동일하다. 같은 뭐 나무든 뭐 강철이든 재질은 동일하다 가정하면 이 영스 모듈로스는 똑같겠죠. 그래서 모듈로스는 똑같이 쓰고 다리 3개, 첫 번째 다리 3개들은 F3 사용하고 길이는 델타 L3 사용하고 마지막 다리는 F4를 사용하고 델타 L4를 사용하는데 최초의 길이가 얘는 L 더하기 D였으니까 L 더하기 D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3개의 방정식이 될 텐데 이건 일단 넘버링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수평이다는 조건도 까먹으면 안 되죠. 책상에 수평이 돼야 되니까 최종 변형된 델타 L4가 델타 L3보다 D만큼 커야 되겠죠. 그래야 수평이 될 테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 최종 수평이 되는 이 조건에다가 이 식을 거꾸로 옮겨 적으면 되겠죠. 델타 L4는 하면 어떻게 돼요? 이항하면은 L3부터 한번 써보면 L 나누기 2 A F3 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델타 L4는 2분의 L 더하기 D F4 나누기 A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걸 사용해서 이 방정식에다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럼 델타 L4는 A2분의 F4 L 더하기 D, 델타 L3는 A2분의 F3 L 더하기 D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힘과 힘이나 델타 L은 같은 오더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오더예요. 크기가 아주 작다고요. 그래서 같은 오더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L도 있고 여기 D도 있는데 L이나 D가 작은 값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곱한 한까지 굳이 우리가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세컨 오더니까. 그래서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면 분자에 있는 요 D는 없애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F4LAE 첫 번째 항을 쉽게 쓰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면은 F4 빼기 F3는 대략 L분의 AED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어요. 이게 2번식. 그래서 1번식, 2번식에서 1번식에 F3 더하기 F4 같은 패턴이 있고, 여기 F4 빼기 F3 같은 패턴이 있으니까 여기 1번에서 2번 빼버리면 F4가 바로 사라지겠죠? 1번에서 2번 빼서 F4 사라지고 4F3를 구했죠. F3 구한 거고, 구했더니 대체나 퍼스트 오더까지 그 상태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F3를 여기다 다시 투입하면 F4 나올 거고, F4도 같은 퍼스트 오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퀘이션들을 다시 꺾고 넣어주면 F4, F3를 가지고 이제 델타 L4, 델타 L3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들도 퍼스트 오더로 각각 구해져요. 그래서
압축된 길이, 다리가 얼마만큼 눌려져서 평형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토크 안 쓰고 우리가 방정식이 지금 2개가 추가된 거죠. 이게 하나, 둘. 방정식 2개. 그 다음에 책상의 수평이다. 이게 방정식이 하나. 이게 책상의 수평이다가 사실 토크 방정식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이 하나 추가돼서 토탈 방정식이 4개. 그걸 연립해서 우리가 푼 거예요. 식번호를 제가 똑바로 안 달았지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탄성까지 마치는 걸로 하죠. 오케이?